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도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시국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길 바랐습니다. 성탄 전야 모습을 신규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골목마다 성탄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 앞에서 너도 나도 카메라를 꺼내봅니다.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성탄 전야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성당으로 향하는 아이들 발길은 가볍기만 합니다. 외국인들도 많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너무 재밌어요. 시민들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국이 빨리 안정화되길 바랐습니다. 성탄절이고 또 하도 어수선한데 뭔가 새로운 뭐가 없을까 하고 둘이 바람 쐬러 나왔어요.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회가 많이 어지러운데 성탄 맞이해서 좀 사회가 밝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여러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시민들은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을 안고 올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오늘 정오에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 난미사가 봉헌됩니다. 개신교계도 오늘 전국 각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은 추운 날씨는 잦았지만 북극 한기로 인해 몰려오는 극한 한파는 없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추위가 점차 완화돼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어제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진 서울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으로 가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졌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추웠다가 안 추웠다가 반복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덜 추워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어요. 추위가 몰아쳤다가도 풀리기를 반복하며 냉온탕을 오간 듯했던 이번 달. 잦은 추위 속에서도 이번 달은 이른바 북극 한기로 인한 극한 한파는 없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 추위가 심한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지만 서울은 이번 겨울 들어 한파특보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거나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특보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2월에 서울에서 내려진 한파특보는 대부분 북극에서 비롯됐습니다.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기온을 영하 12에서 15도 이하로 떨어뜨린 겁니다. 반면 북극 한파가 없었던 올해는 최저 기온이 영하 7.7도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극한 추위가 없었던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도 심한 추위 없이 예년 수준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를 보이며 춥겠으나 점차 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낮부터는 또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며 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추위가 연말까지 이어지겠지만 극한 한파 수준은 아닐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내리는 변동폭이 커 체감 추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하는 화려한 조명 축제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쟁과 테러 속에 한편으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을 배경으로 콩코르드 광장까지 이어지는 2km 남짓 샹젤리제가
황금색 조명으로 빛이 납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었고 성탄 축제가 한창인 영국 런던에는 밤마다 별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 리젠트가는 런던의 크리스마스 야경 명소로 꼽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천사 조명을 보기 위해 해마다 영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도 연일 북적거리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들떴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한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선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경제 회복이 여러 국가들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With the war also, and it's difficult to enjoy Christmas time with my parents, with the family, because we are very sad and worried. The economy is a fluctuating thing constantly, so I see life much as it's always been, forever. And I come along and try and enjoy myself as all these people are here. This might be an escapism, but to me, it's life. 독일에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테러 이후 경계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희생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m zu zeigen, wie es uns betrifft. Ja, ein Zeichen setzen. 올해도 여러 사회적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성탄을 맞은 유럽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탄 연휴를 보내며 더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력자로 나선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건이 돼야 하고 수사기관의 비공개 조사보다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탄절이 지난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가오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너무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변호인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건 너무 성급하다는 건데 과거 2차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가결 18일 뒤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통과되고 12일 뒤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비교적 혐의가 단순한 윤 대통령과 달리 9건에 달하는 헌법, 법률 위배 행위로 탄핵 소추된 상태였습니다. 서류 송달에 걸린 시간도 비교해 봤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노 전 대통령이 가결 하루 뒤, 박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바로 송달받은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은 열흘 가까이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송달 간주로 처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며 출석 요구서도 연달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는 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등이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 다릅니다.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하나씩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이 어떤 선례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탄핵 심판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안을 올린 국회, 어떤 얼굴들이 양측을 대리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을까요? 국회가 일찌감치 17명 규모의 대리인단을 꾸린 가운데 대통령은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지 닷새 만에 국회는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직접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였던 이광범 변호사가 공동 대표입니다. 대리인단은 내란이라는 사안 자체가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고 그러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긴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은 검사 출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역시 검사 출신 선배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곽근 전 고검장이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합류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은 아닙니다. 대통령 측은 구인단은 아니라면서 신중하게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권한 정지 상태 속에서 팀을 짜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변호인 구성이 뭐 이렇게 3일 만에 안 돼?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인단이 꾸려지지 않아 출발부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인데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될 권영세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전망인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를 하루빨리 구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맡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탄핵소추를 하고 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 임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각종 쟁점 법안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권한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현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소 유리하게 이끌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새롭게 당권을 쥐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도 참여하게 될 권영세 의원의 선택이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 안정과 함께 쇄신을 강조하기도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인 10여 명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관에도 출동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이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던 게 아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군 해명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벼락을 끼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군인들. 비상계엄 당시 서울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공관 CCTV에 포착된 시간은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 4일 새벽 1시 42분. 새벽 1시쯤 국회에 해제 결의안 통과로 비상계엄 효력이 사라진 지 40여 분이나 지난 뒤에도 이들은 공관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간 정문에 집결한 군 10여 명은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서는 등 주변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 새벽 4시 반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된 지 15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철수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행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계엄군의 국회의장 체포 의혹 등에 국방부의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군인들의 소속과 지휘 계통, 무장 수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엄군 의장 공간 투입 의혹에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경계 강화를 위해 비무장 장병을 배치했고 이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겐 오 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온다면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에 투입됐던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이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곧 선관위로 가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관련 진술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앞서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입장문을 내고 여 사령관과 정 처장을 포함한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방첩사가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검찰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검찰 역시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싸고 검경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어젯밤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탄핵 반대 집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들뜨고 설렐 성탄절이지만 시민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찬바닥에 앉았습니다.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구호를 외치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파면하고 구속하라! 경복궁역 근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을 잊혀지네 부르는 동안 정말 후회하고 싶지 않았는데 후회하는 시간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참가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내란 공범이라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을 지나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보수단체도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이라는 혼란스런 전국 속에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인 농민단체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하원호 의장과 사무국장이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민회 총연맹은 지난 21일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28시간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당시 8개 차로가 통제되는 등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는데 트랙터 10여 대는 경찰이 차벽을 해제하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외교 차관 회담을 통해 외교와 안보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일 만에 미국을 찾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외교와 안보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Our expectation is that the critical mechanisms in the U.S.-RFK relationship will remain in place, and we believe that a meeting schedule is important.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이 갔던 최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지만 중요한 건 차기 정부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김 차관은 트럼프 측 인사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위급 대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트럼프 측과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아베 전 총리 부인을 자택으로 초대하고 취임 전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Happen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북핵 문제나 관세 등 주요 이슈에서 한국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말 그대로 트럼프가 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급한 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명시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1,28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 저녁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한 최근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중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킨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도 있지만 정반대의 사업장도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장인데요. 건설업계 1, 2위인 두 회사가 자존심을 걸고 파격적인 조건을 쏟아내며 희대의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용산구 보광동 일대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한남 4구역. 두 회사 모두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낮은 입찰가를 써냈는데 삼성물산은 조합원 가구 100% 한강 조망권 확보, 착공 전까지 공사비 인상분 314억 자사 부담, LTV의 150%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최대 4년 유예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삼성보다 840억 원 낮은 공사비와 8개월 짧은 공기,
낮은 금리의 사업비 조달, 아파트와 상가 미분양 시 100% 매수, 2.7m의 높은 층고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삼성은 최근 대치동 유명 학원들과 강남 헬스케어 브랜드로부터 입점 의향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현대건설은 분양 수익 극대화 등을 담은 5대 확약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혈전을 벌이는 건 좋은 사업성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수주권을 따낸 한남 3구역과 연계해 타운을 만들겠다는 현대건설의 목표와 한남 뉴타운에 기필코 진입하겠다는 삼성의 의지가 충돌한 결과이기도 한데, 과열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주 여태까지 보지 못한 특이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역기능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속하지 못한 그런 단지들은 소외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격에 파격을 더한 이번 수주전의 결과는 다음 달 18일 나오는데, 다른 정비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의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조광료율을 최대 12%에서 33%로 높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 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광료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도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안국, 라온저축은행에 경영 개선 권고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 두 곳에 적기 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에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나빠진 저축은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와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등 주력 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승진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축소하면서 전체 임원수를 15%로 줄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어제 조직 슬림화와 세대 교체를 키워드로 하는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진 규모는 지난해 92명과 비교해 30% 이상 축소됐고 1963년생 이전 임원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들, 바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른바 포토스팟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화려하고 예쁜 곳을 찾는 심리에는 불황에 따른 불안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쇼핑몰. 전고가 수놓은 대형 트리를 찾은 사람들은 이른바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미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이쁘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랑 사진 찍고 싶다고 해서요. 좀 더 사진 곳곳 돌아다니면서 찍을 계획이고, 또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이처럼 사진 명소로 알려지게 되면 실제 매장 방문객도 늘어납니다. 백화점 3사는 지난해 성탄 장식 포토스팟을 선보인 뒤 방문객 수가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광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호텔도 로비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만 10m에 이릅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どんなのかなと思って旅行しに来ました.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장소를 찾는 심리 이면에는 경기 불황 등이 부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황일수록 상쾌한 색상을 통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심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심리가 많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과 또 밝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풀리고 또 소비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는 트리와 장식은 현실의 불안에 대한 답답한 심리의 반증입니다. 내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과 사진을 찍으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평소처럼 보내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연말이 되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곤 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연말 나눔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병동에 마련된 작은 공간. 어린 환자들이 선물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노래와 마술쇼가 이어지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한 명 한 명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합니다. 힘겨운 병원 생활을 지켜보던 어른들도 함께 즐거워지는 연말 행사입니다. 이 기부금은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어지러운 전국 상황에도 연말 나눔의 손길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달간 진행되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23일 현재 62.7도, 모금액은 2,818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각에 온도 62.9도, 2,735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려와 달리 사회 여건이 나눔 문화에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지난 2011년 이후 13년 연속 100도를 넘었고 최근 4년간은 110도를 웃돌았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10대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중학생 A군이 그제 오전 9시 20분쯤 다니던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다른 학생을 위협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의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유독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사고 중에 군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훈련병 사망부터 대리이병의 군 장교의 살인 사건까지 모두 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보급품도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빈 군장은 책으로 채웠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모 훈련병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사상 첫 대리이병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20대 남성 조모 씨.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만난 20대 남성 최모 씨 대신 입대했습니다. 신체 검사부터 입소 후 3달 가까이 이어진 군생활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발각될까 봐 겁이 난 최 씨가 자수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정무청의 허술한 신원 확인 절차와 함께 입대 후에는 대리이병을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무청에서 신분증하고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에 군부대 입영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본인 확인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현역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사건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잔혹한 범죄로 신원까지 공개됐는데 육사 출신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던 중령진급 예정자 양광준이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0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세 사건 모두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훈련병 사망 사건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대리 이병과 양광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내년 초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구 신서동에서 있는 사거리에서 SUV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서 있던 차량 넉 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크고 작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공업사 사장이 화물차 운전석 바깥에서 시동을 걸었다가 갑자기 움직인 차량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그제 오후 5시 45분쯤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60대 사장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가 운전석 바깥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일단 수동기어가 걸려있던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문과 차체 사이에 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에 있는 A금융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100여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A금융업체는 연이율 최고 25%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꿰어내고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업체 대표와 임원진을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AI 디지털 교과서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준비 기간도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교과서가 아닌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대형 모니터에 수업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디지털 기기로 문제를 풉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하는데 그럼 좀 지루했고 컴퓨터로 하니까 새로우니까 좀 더 잘 듣게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학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의 이면엔 우려도 적잖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입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에 검정에 통과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3월부터 수업을 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AIDT나 스마트 기기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수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AIDT 활용을 넘어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먼저 수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이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야당 주도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학생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교육 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겁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시연해 왔던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는 인정하되 내년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 자료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특히 이제 그 교과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철저한 이제 규제나 그런 이제 보호 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 정국을 고려했을 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에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경력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시장 등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시장은 지난달 14일 수능일에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표시된 명찰을 달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특정 단체가 준비한 초콜릿과 사탕 등을 수험생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2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지역명이 적힌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명에게 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내년도 의대 수시 모집 합격생 10명 가운데 7명 넘게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그제까지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연세대와 가톨릭대, 서울, 고려대 등 의대 9곳을 분석한 결과 모집 인원 546명 가운데 73%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2명 늘어난 것으로 특히 지방에 있는 의대 4곳은 포기자가 137%나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시 모집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상급 종합병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삼성 서울병원 등 3개 병원이 추가로 참여 기관에 선정되면서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이 모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앞으로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실과 응급 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 3,625개를 감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의료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가 구축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체 빅데이터가 나라 안팎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는 경남의 인제대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한 데 이어 국제적 망을 갖춘 의료기업에서도 공유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인제대학교가 조선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코호트, 동일 집단 연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는 코호트를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벤치마킹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광주에 있는 치매 코호트 연구단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조선대학교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지난 12년 동안 광주광역시 등과 협력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밀 생체 의료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만 65세 때 10%에서 85세가 되면 40% 가까이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Recently, our database includes more than 13,000 GWAS data and the MRI scan and data in the same participant. 이런 빅데이터는 갖가지 노인성 질환과 장수를 연구하는 세계적 체인의 의료기관과 대학교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전체와 대사체, 단백질 등 인체의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 앞으로 치료물질 개발 등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ig lab will make the operations much faster, like one lab in the center of Korea, based in the middle of Korea, South Korea. 광주와 전남 어르신들의 빅데이터가 나라 안팎의 협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올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다 신고된 건수가 지난해보다 44%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3,140건으로 작년보다 900여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포상금 3억 9,700만 원을 지급했고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2,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 분해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던 화장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을 유지하거나 체중 감량을 해준다며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들을 점검해 허위 과대 광고 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99%는 해당 제품이 지방분해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제품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2년 전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몬테네그로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권 씨가 현지에서 낸 헌법 소원이 기각된 건데 우리나라보단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어느 나라로 넘길지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는 권 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고 권 씨를 송환한다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장관이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에 검찰이 2번이나 이의를 제기한 걸 보면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미국으로 송환되면 권 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권 씨 측은 유럽 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집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붙잡혔지만 각종 소송이 13번이나 계속되면서 1년 9개월째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은 부동산 업자 출신 본능이 반영된 거라고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안보와 상업적인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북미 대륙에 위치한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보인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도 그린란드를 구입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덴마크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취임 전에 회동할지 조만간 판단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의 만찬 다음 날인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을 매우 중시한다며 취임 전 이시바 총리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일본 정부에 다음 달 중순 회동 일정을 제시했고 양측은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음속의 4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비행기 엔진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초음속 여객기 시대 부활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2, 1, 발사! 폭발음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닙니다. 로켓 첨두부에 탑재한 민간 초음속 여객기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겁니다. 손오공이 타고 다녔다는 구름에서 이름을 따온 진도우 400 엔진. 개발사는 이번 시험에서 음속의 4배인 마하 4, 시속 5,000km까지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实验数据显示，冲压发动机正常点火，工作正常。我宣布本次实验任务圆满成功。 이어 2027년까지 초음속 여객기의 첫 시험 비행, 2030년 세계 최초 상업 운항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여객기 X-59의 시간표를 따라잡겠다는 뜻입니다. X-59는 초음속 돌파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 이미 도심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할 만큼 앞서 있습니다.
Today, supersonic flight brings a thunderous sonic boom. What that means is that's restricted across populated areas with good reason. And the X-59 is going to break that barrier. 인류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콩코드. 1976년 상업화에 성공했지만 2000년 폭발 추락 참사 이후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 20년 사이 기술 진보와 함께 민간 스타트업까지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The biggest luxury we have in life is time. And so that notion of being able to get there in nearly twice the speed. 초음속 여객기 시대의 부활을 주도하는 미국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또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고요.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지만 오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은 없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밤부터 눈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중서부와 전북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2.4도, 대구는 영하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6도, 대전이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